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오는 4일로 결정됐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넉 달 만에 대통령 파면이냐 복귀냐가 정해지게 됐습니다. 오늘은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와 함께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향후 전국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온 국민이 불안해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오전에 갑작스럽게 선고기일이 공개됐습니다. 바로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4월 4일 오전 11시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워낙 이 선고기일 발표가 늦어지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한 주 더 지나서 4월 11일까지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다행히 다음 주까지는 가지 않고 이번 주 안에 선고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이거 지금 4월 4일에 선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도 하셨잖아요. 어떻게 네, 예상하셨습니까? 뭐 다행스럽게도 제가 지난 일요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4월 4일 선고가 유력하다. 그리고 어제 다른 방송을 통해서도 4월 4일 선고 유력하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공지를 함으로써 다행스럽게 제 예측이 맞아서 개인적으로도 다행스럽고 또 국민적으로도 참 행복한 하루가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날입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6주가 걸렸다고 하는데요. 이게 길어진 이유 지금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제 선고기일이 잡혔으니까 뭔가 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길어진 이유는 어떻게 보는 게 타당할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6주 만에 선고를 하는 그야말로 난산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관련 인사들에게 열심히 좀 취재를 해봤더니 몇 가지 원인들을 좀 도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다수의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심판 결정문의 사실관계가 일반 형사재판에서의 사실관계와 불일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걱정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 분석이고요. 이것이 이제 심판 지연을 가져왔던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쟁점이 됐던 게 2020년에 이른바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개정이 됐습니다. 이 312조의 내용은 검사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이 박탈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사 검찰에서 검사에게 진술했던 조서의 내용이 법정에서 부인할 경우 그 증거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 법정 진술을 통해서 하나하나 검증하는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특히나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의 피신 조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헌재 내부에서 상당한 그것의 증거 능력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될 것인가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면서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된 부분이 논란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수처가 과연 이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는가, 그리고 공수처에서 수집한 증거들이 일부 헌재에도 이송이 됐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증거 능력이 오염된 그런 자료들을 어디까지 채택하고 걸러낼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해서 상당 부분 헌법재판관 내부에서 이견이 있었고 특히나 헌재에서 인용되고 일반 법원에서 만약에 공소 기각이 됐을 경우 국민적 혼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까지 모두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이게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 추후에 또 형사사건이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뭐 제척하거나 아니면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를 다투는 것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좀 걸렸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6주라고 하는 긴 기간이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 오늘 선고기일이 확정되기는 했지만
4월까지 넘어오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 탄핵 심판이 열렸을 때만 해도 인용이 굉장히 유력한 것처럼 이야기가 됐다가 이 심판 선고 자체가 늦어지면서 계속 연기가 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고 뭐 헌재의 5대3 교착설 뭐 이런 것도 나왔고 또 4월 18일 재판관 2명의 퇴임까지 선고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예상도 나왔습니다. 지난주부터는 뭐 윤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나오기도 해서 혼란도 많았을 것이고 어느 한쪽에서는 기대를 또 어느 한쪽에서는 우려와 실망을 굉장히 많이 하는 아주 혼란스러웠던 최근이었습니다.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이번 선고가 이루어지게 된 선고일을 지정하게 된 배경, 전제를 어떻게 삼느냐에 따라서 결과 예상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듯이 5대3 교착설에 근거해서 이번 선고일 지정과 선고 결과를 예상한다면 당연히 기각적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교착설이 사실이 아니라고 봤고요.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두세 가지의 쟁점들에 대해서 헌재 내에서 재판관들이 이견을 조율하고 또 때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논쟁도 할 수 있었고 뭐 경론을 펼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하나하나 이 쟁점들을 정리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교착 상태가 아니라 일종의 병목 현상이다. 지체 현상이다. 예컨대 저희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갑자기 많이 몰리게 되면 도로가 가다서다 반복하면서 느려지지 않습니까? 쟁점들이 많이 생기고 다 검토해야 될 자료들이 늘어나면 당연히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고 기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어떤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됐던 거고 그러한 검토의 과정이 이제 완료되었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이 부분도 인용적으로 즉 인용할 수 있는 6명의 재판관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선고일을 지정한 것이고 따라서 결과도 저는 8대 0도 가능한 6대 2 정도로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네. 자, 이어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 지정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한 분 한 분이 다 이 국익을 고려하고 또 아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저희들은 당연히 기각을 희망을 합니다만은 그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인지 판단하고 그에 따라 합당한 결정을 내리면 됩니다. 네, 역시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기각과 파면을 희망한다라고 하는 극과 극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뭐 이 결론이 어떻게 나도 이제 뭐 승복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됐지만 여전히 희망하는 바는 좀 다릅니다. 네, 국민의힘도 어떤 헌재의 결정에도 승복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기각 뭐 얘기를 했고 많은 뭐 국민의힘 관련 유튜버들이나 또 당내 주요 인사들은 5대3 기각을 확신한다. 또 어떤 분들은 4대4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들도 아마 실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지지층을 향해서 지지층을 안심시키고 또 만약에 이게 인용으로 결론이 났을 때 조기 대선으로 전환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지지층 동원의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고 또 극단적으로는 이른바 코인팔이 용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근 들어서 이 천기누설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는 헌법재판관 이름을 부르면서 3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서 불렀죠. 그래서 보수적 성향의 재판관들은 을사오적의 길을 걷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도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 속에 천기누설이 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하지 말아라. 이건 헌재 내에서 존재하는 일부 헌법재판관들이 기각 의견으로 내세우는 근거 중에 하나가 헌법 위반은 맞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관련 행위들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사안은 아니다라는 일각의 추측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한 것이 아닌가 혹은 뭐 정확한 헌재 내의 정보를 입수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을 때
저는 낙관적으로 4월 4일을 기다려도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헌재가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 특히 전원일치일지 또 재판관의 개별 의견이 나올지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에 이게 또 사회적 혼란이 예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이게 실제로 만장일치가 아닌 다른 경우가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좀 상상도 하기 힘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전제가 되는 것은 헌재는 우리 헌법의 최종 수호자입니다. 우리 헌법이 규정한 그 자격을 부여했죠. 그렇다면 결정을 내리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 결정을 통해서 국민적인 통합을 이루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헌법재판관의 어떤 직업적인 소명의식이다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헌재에서 지금까지 결정을 내리면서 만장일치, 전원일치 결론을 도출했던 것도 헌재의 결론이 다수결로 갈리게 될 경우 국민적인 분열과 갈등들을 오히려 조장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렸던 전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8대 0도 가능한 6대 2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듯이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탄핵 인용에 필요한 6명의 헌법재판관의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선고일을 지정했다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뭐 한두 분 정도의 헌법재판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이런 정무적인 고려 그리고 국민 통합, 헌법재판소의 어떤 재판관으로서의 소명의식 그리고 우리 사회 헌정 갈등을 치유해야 될 어떤 그런 소명의식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소수 의견을 달더라도 가능하면 의견을 모아주는 것이 한국 정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이 이제 선고일이 잡혔으니까요. 윤 대통령이 지금 과연 출석을 할지 말지도 관심입니다. 지금 11차례 진행된 탄핵심판 변론 가운데 8번 출석을 했는데 선고일에도 과연 직접 출석을 할까? 왜냐하면 이 뭐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게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 뭐 직접 출석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일반적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의 경우에도 본인이 파기환 선고 같이 극적인 그런 것이 기대되지 않으면 대부분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헌재 선고일에도 굳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14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뒤에 열흘 뒤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인데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네,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선 있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결정을 큰 틀에 결정을 내려주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측면들은 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는데 그렇지만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 측면들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일반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된 논란이고 이미 그 논란 때문에 담당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을 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소유지 검사의 자격과 관련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무자격 검사가 기소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에서도 정준호 변호사 관련 선거법 위반 공소 기각 결정에서도 이제 그 부분이 쟁점이 됐는데 아마 그 유사한 지금 논란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런 측면에서 절차적 수사권과 관련된 쟁점 그리고 어떤 절차상의 흠결 여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고 전혀 다른 어떤 결론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다소 분리해서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이 파면될지 복귀할지 현재로서는 예상할 수 없지만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그래서 파면이 된다면 곧바로 조기 대선이 됩니다. 탄핵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으로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고 최근에 당대표 선거법 무죄 선고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난 민주당은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조기 대선 국면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점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선 날짜가 6월로 넘어가게 된 거죠. 헌법재판소가 4월 4일로 선거 일정을 잡은 것도 조기 대선 일정도 고려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기 대선이 금, 토, 일, 월이 되면 투표일을
투표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회피하려고 했던 거고, 그러면 4월 4일로 선고를 했을 경우 6월 3일 화요일이 조기 대선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대선 과정이 6월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될 경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변수는 민주당이 지금 선고일 지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한덕수 재판관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주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조기 대선을 치르되 권한대행 체제를 한덕수 체제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또 다른 사람으로 갈 것인가에 따라서 지금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민생 법안, 예비비, 추경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선거에 미치는 효과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들이 지금 현재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변수라면 변수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제 결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두 전현 권한대행에 대한 야권의 압박은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내일과 모레 본회의를 엽니다. 야당은 헌재 선거와 상관이 없이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본회의 보고는 강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은혁 후보 미임명에 대한 헌재 위헌 결정에도 끝까지 버텼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대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실제로 이미 선고일을 지정했기 때문에 이번 헌법재판소의 선고와 관련해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걸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조기 대선을 앞두고 주요한 입법을 실현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탄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효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 법적인 논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동일 사안으로 두 번 탄핵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는 것이고요. 정치적으로 동일 사안에 대해서 두 번 탄핵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랬을 경우 중도층 민심에 어떻게 이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가,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소 좀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강성 권한대행 체제인 한덕수 체제와 최상목 체제를 확실하게 탄핵을 통해서 권한대행 자리에서 내려오게 함으로써 민주당 주도의 조기 대선 구도를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아마도 이걸 계속 관철시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한덕수 권한대행 역시 복귀한 지 오늘 9일째인데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중대 결심에 이어서 오늘은 마지막 경고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재탄핵까지 갈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도 그것을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권 내부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부분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대선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오게 됩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총장 직무 배제하면서 사실상 대선 후보로서 격상됐지 않습니까? 그 위상이. 아마 이런 극적인 효과도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 현재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보면 지금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대선 후보로서 내부에서 조금 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건강 이슈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경우 강성 지지층에서 배신자로서 여전히 비토하고 있기 때문에 후보로서 내세우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강성 지지층과 중도 성향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후보군으로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게 한덕수 권한대행이어서 아마도 내부적으로는 민주당이 탄핵해주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수싸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이게 이제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은 외면하면서도 오늘 또 이제 거부권 행사는 또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직후에는 이제 국회에 가서 고개를 숙이면서 좀 사과했던 모습이랑 좀 대조가 되기도 하고요.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것을 복귀해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주저함 없이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자신감의 모습으로 비치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이 행보를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일단 본인의 원칙을 고수해 나가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겠죠. 마은혁 임명과 관련해서도 이건 국회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겠다라는 것.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렸지만은 그걸 강요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량권의 범위에 있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을 만나자고 했을 때도 통상 전쟁에 대응하고 이재민 지원 대책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정의 최우선에 두고 있기 때문에 만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거 자체가 사실상 대화 상대로서 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탄핵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굳이 본인이 협조해 줄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이런 원칙적인 모습을 통해서 뭔가 그 다음 정치적인 행보를 판단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금 이제 방금 이제 지적하신 대로 이제 뭐 회동도 이재명 대표 회동도 이제 거절을 했고 뭐 현안 살핀다는 이유로 거절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다음 자신의 정치적인 행보를 위해서도 지금 좀 어떻게 내가 처신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테고요. 근데 그렇다면 만약에 4일에 있을 그 탄핵 심판 선고에서 만약에 윤 대통령이 파면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한 권한대행의 태도가 좀 바뀔 수는 있을까요? 아마 오늘부터 4월 4일까지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는 불면의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 있고 여권의 요구가 있고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국가의 미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갖고 있는 본인의 개인적인 감정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여러 정치적 요인들 그리고 특히나 본인이 권한대행 체제로 마치든지 아니면 새로운 정치적 선택을 하든지 간에 이 권한대행 이후에 본인의 어떤 존재 삶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능성을 놓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고민하면서 불면의 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 시간이 많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결단은 좀 빨라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예고된 것부터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이야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4월 4일 금요일 11시로 잡혔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과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날짜가 드디어 잡혔네요. 기다리던 소식입니다. 기다리던 소식이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헌정 질서의 한 축이 헌정 질서의 또 다른 축인 뭐 의회에 군인을 투입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군인을 투입하고 국민에게 총뿌리를 들이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으니까 네. 이거는 그 이른바 컴퓨터로 치면 바이러스에 걸린 거고 윤석열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헌정 질서 전체를 소란하게 만들고 있는 네. 상황에서 헌재라고 하는 백신이 투입이 된 건데 네.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 백신 이거 안 듣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맹탕 백신 아니야? 백신 아니야?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었는데 네. 4월 4일 일단 예고가 되면서 저는 당연히 네. 시스템의 오류 바로 잡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요. 네. 백신으로서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래서 8대0 파면 인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8대0 보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처음에는 뭐 8대0 말씀하신 대로 다 여야 막론하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길어지면서 5대3 이렇게 돼서 탄핵 인용에 필요한 6명을 못 모아서 이게 계속 늘어졌던 거 아니냐. 이쪽으로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있는 그대로 선고하라 이렇게 계속 압박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이대로 가면은 기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8대0 확실하시나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네. 그 헌법재판소는요, 우리 국민들은 저 정치적 중립, 그다음에 법적인 불편부당함,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수 있는데 네. 헌법재판소는 매우 정치적인 조직이에요. 구성 원리 자체가 네. 각각의 진영에서 사람을 추천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약간 보수적이거나 또 진보적이거나 이렇게 자신의 성향들을 이제 보이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추천도 정파적으로 정당이 네. 추천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그래서 그 지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별것도 아니잖아요. 아유,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열린우리랑 그냥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 말이 그 탄핵소추의 대상이었는데 네. 그 당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중에 3명이 그 마땅히 파면해야 돼 이런 결론이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일정하게 본인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상당히 생각하는 분들이다. 그러니 이분들은 아마 네. 그 이번에 좀 뭐 그 탄핵을 각하하거나 기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다면 그분들은 좀 보수적인 분들일 테고 네. 보수 진영에서 추천받은 분들일 테고 그분들은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 결과를 좀 보고 네. 그 유죄가 나오면 시간을 조금 더 끌어서 네. 대법원에서 선고할 수 있는 기간까지를 좀 확보해 주는 게 아. 자신들이 볼 때는 그게 국가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그러나 네. 이미 2심에서 무죄가 나온 마당에 그런 심리적 저항선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마지노선이 무너졌다. 그래서 일찍부터 네. 저 2심 재판이 나오고 난 뒤에는 지금 질질 끌고 있는 것 같지만 아마 곧 탄핵에 대한 그 선고가 나올 거고 네. 그 결과는 8대0 파면 인용으로 나올 거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국민들이 네. 그 상황을 다 기억하고 12월 3일 날 계엄의 밤에 저항하는 국민들, 우려하는 국민들, 그 이후에 네. 간접 직접으로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거는 어떤 보수적인 재판관도 이거는 저 기각이나 각하를 주장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왔으면 이게 더 길어졌을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당선 무효형, 그러니까 네. 유죄가 나왔으면 그랬을 수 있죠. 저는 뭐 그런 의미에서 물론 그 재판관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논리를 피는 그런 분들은 아니었을 테고 네. 뭐 절차적인 문제, 증언 채택의 문제 네. 이런 것들을 논리를 폈겠지만 심리적 상태는 아마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유죄가 됐든 무죄가 됐든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네. 무죄가 된 마당에 계속 그런 저지선을 치고 이런 논리 저런 논리로 시간을 끌 필요는 이미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국회 측에서 애초 탄핵 소추 사유에 들어있던 내란 죄를 철회를 하고 내란 행위로 대체를 했는데 그거는 뭐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영향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한덕수 총리 탄핵 때도 똑같이 내란죄 여부가 있었거든요. 근데 똑같이 그걸 철회했어요. 네. 내란죄를 다투지 않는 걸로 철회를 했는데 한덕수 네. 그 권한대행에 대한 그 탄핵 심사를 할 때는 최종 결론이 나올 때에는 그 마은혁을 임명하자는 건 위헌이지만 그걸 파면할 지경까지는 아닌 것 같고 네. 나머지는 다 기각이다 이랬습니다. 근데 그 전체 그 선고 내용을 보면 그 내란죄 철회를 두고 그래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한 재판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헌재가 선고 당일 생중계 허용하고 일반 방청도 허용한다. 이것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 때와 같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좋은 징후로 봐야 되는 건가요? 문영배 헌재 소장의 입장이 되어 보면 네. 본인은 곧 퇴임해야 되고 이 막 중대한 일을 국민 여론 전체와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이걸 생중계하고 뭐 일반 방청을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건 좀 위험천만한 일이기도 하죠.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것이 허용됐다라고 하는 건 네. 그 문영배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대행 입장에서는 아마 이거는 자신 있다라고 하는 뜻을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뭐 시쳇말로 게임 끝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네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계속 불안해하실 때에도 저는 그 헌재가 이렇게 하는 건 좀 웃긴 거다. 그리고 실제 국민들 앞에 네. 기각 사유 또 각하 사유 본인들의 소수 의견을 써야 되는데 네. 그 쓸 자신 있냐? 그 이렇게 시간을 늦추는 거는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하는 얘기고요. 8명이서. 국민들 앞에 그거를 공개할 수 있냐. 그 논리, 각하의 논리, 기각의 논리. 저는 그럴 자신을 하고 있는 재판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심지어 자기 자녀들에게조차 그리고 자기 가장 절친한 법조인이 있다고 그러면 그분에게조차 그런 거를 내놓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네. 똑같이 8대0 파면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조계에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판결, 심판을 내리기 전에 법관은 심판자의 지위에 있지만 일단 판결이 내려지고 판결문, 결정문이 쓰여지고 나면은 그 법관은 그 판결문, 결정문에 대해서 영원히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 그런 말이 생각나기도 하네요. 지금 말씀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그 얘기 박제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지금으로부터 20몇 년 전에 있었던 네. 그 노무현 대통령 판결에서 3명은 파면하자고 주장했다. 네. 제가 알기로 그 중에 2명은 그 보수 정당이 추천했던 분들이에요. 그분 이름은 여전히 박제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여권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5대3 이 3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관이 지명한 사람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추천해서 임명한 사람 이 3분은 각하 또는 기각 의견을 내고 있을 것이다라고 계속 이렇게 희망 섞인 여권 입장에서는 기대를 해왔는데 그거 헛꿈이었다 지금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저는 그냥 시간 끌기 작전을 통해서 네. 그 국민의힘과 또 보수적인 진영의 어떤 바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했고, 근데 이재명 대표 네. 2심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그런 시간 끌기 작전을 했는데 그 자체가 무죄로 나오면서 그런 마지노선, 심리적 마지노선이 다 무너지고 더 이상 버틸 이유도 네. 뭐 버틸 논리도 없는 상황으로 그분들이 몰렸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탄핵이 인용이 된다고 가정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조기 대선을 네. 하고요. 60일 이내에 대통령 후임자를 선출을 하고 새로 당선되는 후임자는 5년의 임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네. 이제 그러려면 이제 다들 바쁘죠. 여러 가지로 이제 바쁜 일들이 많이 이제 정치권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의 시간인 헌재의 시간은 이제 끝나고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건데요. 혼란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 질서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 네. 그러면 그 선거를 통해서 이 계엄 과정에서 혼란, 대립, 네. 갈등, 증오 이런 것들이 치유되는 과정일 거예요. 선거 과정이. 그래서 저는 선거에서 여야 네. 어떤 후보가 나오든 간에 똑같이 국민 통합 이것을 위해서 가장 앞장서는 후보가 당선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뭐 한두 가지를 더 얹으면 국민 통합과 함께 네. 사회 정의 그리고 경제 성장 이 정도를 얻는 후보가 국민들에게 선택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헌재 시간은 끝나고 정치의 시간이다. 국민 통합과 치유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지껏 그 여당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하고 뭐 인용되면 안 된다 쭉 주장을 해왔는데 인용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뭐 윤석열 대통령을 버리고 다시 셋업해서 새롭게 시작하기도 좀 애매하고 경선 과정 중에 윤석열 대통령 영향력이 계속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국민의힘의 폭망각이죠. 아마 저는 헤어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처음에는 탄핵되고 처음에는 그 국민의힘도 좀 조심스러워했어요. 광장과 좀 거리 두려고 그러고 그래서 권영세, 권성동 두 분이 그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갈 때 개인 자격이다 이러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엄청 저 한 소리 들었다는 뭐 뒷얘기도 있던데 네. 저는
그 국민의힘이 너무 멀리 나갔다. 너무 멀리 나가서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 회군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고 지경이다. 그리고 너무 많은 말을 내뱉어놨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정치는 확 반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한 2, 3일 정도 애도 기간 갔다가 이제 국민의힘이 다시 네. 이겨서 윤석열 대통령 사면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걸 내걸면서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윤석열을 다시 되살리기 위한 뭐 대선 승리를 주장한다거나 윤석열의 영향력이 미쳐지는 그런 경선 과정이 있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국민에게 윤석열 다음 버림받을 대상은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당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끝까지 옹호하는 집단 세력과 거리를 둬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 갈라질 가능성 같은 거는 있을까요? 탈당 분당을 해봤던 분들이 유성민, 네. 안철수 뭐 이런 분들인데 두 분 다 아예 그 이번 사태 초기부터 네. 자기의 마지막 당은 국민의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탈당 가능성을 일축을 했고 분당을 할 만한 세력이랑 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네. 전 대표 역시 국민의힘의 코드를 맞추고 윤석열 눈치 보기를 계속 하고 있었던 걸로 보면은 아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당을 할 힘도 없다 뭐 그렇게 들리기도 하네요. 분당할 힘도 없고 분당할 이유를 제대로 찾지도 못하는 것 같고 아마 그 이번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면 이번 조기 대선은 포기하고 당권 경쟁에만 다 이렇게 나설 것 같아요. 그렇게 당권 경쟁용 대통령 선거라고 네. 한다면 당연히 윤석열을 버리지 못할 거고 윤석열을 버리지 못하는 경선 과정에서의 최종 후보 승리자가 네. 최종 후보로 결정되는 사람이 뭐 본선 캠페인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나만한 그 대통령 선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대선은 또 달라서 진영 결집이 정말 49대 50 뭐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그래도 기대를 하고 가령 뭐 유승민 전 원내대표나 한동훈 전 대표 같은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보수 쪽에서는 중도 확장성이 있다 이렇게 소고를 하면 또 누가 또 국민의힘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던데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이기는 거를 원하는 정당이다. 그 윤석열 데려온 거 봐라. 데려와서 이재명 이기지 않았냐. 이번에도 그게 뭐 한동훈이 됐든 유승민이 됐든 다른 누구를 데려오든 이기는 길을 어떻게든 찾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보세요? 그게 제가 계속 주장하던 네.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어쨌든 그냥 안면 몰수하고 태도를 바꿀 수도 있고 네. 승리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민주당은 긴장해야죠. 그러니까 당내 통합 그리고 당내 단결 되게 중요하고요. 네. 또 그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어내야지 51대 49로 이기는 건 사실은 위험한 일을 스스로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중도 세력도 다 저희가 지지를 받고 포괄할 수 있도록 그런 구도를 만드는 일, 제민주 세력의 단결과 또 연대를 이뤄내는 그런 선거 구도를 잘 짜고 밀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압도적 승리가 진짜 중요해 보이네요. 하게 되면은 조기 대선을. 그렇습니다. 선거 끝나고 41대 40, 뭐 51대 49로 겨우 이겼다. 네. 그 다음 날부터 임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아마 몰려 나와가지고 뭐 반대하고 민주당 정권 무너뜨리려고도 할 텐데 압도적으로 이기고 압도적으로 그 국정을 끌고 나갈 때에만이 그런 분들을 소수로 만들고 안정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시간과 역량을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 항소심 무죄에 대해서 이제 뭐 정치검찰 보수 세력 계속 공격을 할 거다 이거 갖고 포기 안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단결 통합 화합을 강조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지금 예전에 무슨 뭐 수박이니 이런 단어가 공공연하게 돌아다녔고 공천 학살 이런 표현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학살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룰을 여러 번 바꿔가면서 떨어뜨리고 그 뭐 좀 당사자 여기 계신데 이게 마음속에서부터 화합, 통합, 단결 이런 게 될 수 있을까요? 민주당이 어떻게 보세요? 국민만 바라보고 해야죠. 그러니까 네. 제가 이재명 대표 이제 얼마 전에 만났을 때 1대1로 만났을 때 많은 분들이
그 진정성 있어 보이더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그 진정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필요성과 절박함이 이제 있는 건데 네. 그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한다면 그 개인적인 사사로움 그리고 뭐 악연, 원한, 뭐 서운함 네. 이런 것들은 다 저는 덜어놓고 뭐 국민들의 승리, 최종적인 승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란 추종 세력들을 차단해내기 위해서 끊어내기 위해서 저도 네. 처음 이재명 대표가 만나자고 했을 때는 개인적인 감정이 쭉 올라오긴 했지만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할 사람으로 네. 국민들에게 어떤 대인배 정치인 이런 이미지 남겨드리고 네. 또 안심을 드리고 이번 뭐 탄핵 국면, 조기 대선 국면에서 네. 우리가 분열하지 않아요. 힘을 합칠게요. 사사로운 감정 이런 건 다 잊었어요. 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보여드리는 것이 네. 국민들에게 안심을 드리고 불안함을 덜어드리고 네. 또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마음속에 있는 뭐 그 사사로움 이런 것들은 자꾸 잊고 진심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의 승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모든 역할을 다 해볼 생각입니다. 뭐가 있기는 아직 있는 것 같으신데요, 말씀이. 그 페이스북에 맹렬하게 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민주주의를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말씀 겸 해서 앞으로 어떤 역할, 뭐 각오 같은 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네. 지난 주말에 이제 만나 뵙고 왔거든요. 네. 여러 걱정을 함께 나누고 왔는데 네. 그날 되게 추웠어요, 바람이. 그래서 꽃들은 이렇게 남쪽이라서 많이 피어 있는데 그냥 봄이 한 번에 오질 않는구나. 네. 온 산에 온 나무들이 온갖 힘을 다해서 맹렬하게 자기 꽃들을 피워야 비로소 봄이 오는구나. 네.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의 봄도 국민의 승리의 봄도 마찬가지겠구나. 모두가 자기 역할을 맹렬하게 해야 되고 네. 온 힘을 다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조기 대선이 열리면 어떤 역할을 맡든 어떤 위치에 있든 제 역할을 다 할 거고요. 경선 과정에 참여를 하든 참여를 하지 않든 간에 국민들에게 안심을 드리기 위한 정치, 최종적 승리를 만들어드리기 위한 네. 그런 정치를 하는데 제 모든 걸 다 바치겠다는 각오입니다. 조기 대선 열리면 경선에 참여할 수도 뭐 여지는 열어놓고 계신 거네요. 예, 아직 며칠 남아 있으니까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용진 민주당 전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